색향이죠. 색향. 이 집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든지 그 방향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좌와 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룡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양택에서는 8방위를 가지고 농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건방이 튼튼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튼튼하다, 또는 진방이 튼튼하다 그러면 장남이 튼튼하다, 또 손방이 튼튼하다 그러면 장녀가 튼튼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산임수가 돼서 앞이 탁 트인다고 하더라도 이 주위의 산들이 어떤 방향에서 그 집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에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은 그런 지대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생기 있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기다운 양기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사태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향이 별로 그렇게 본인의 원명성에 비추어서 그 향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택향이라는 것은 의율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양기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남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와 향이라는 것을 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위라는 것은 그 위치를 말하고, 향이라는 거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향, 그러면 좌라는 걸 위치를 말하고, 향이라는 걸 쳐다보는 걸 말한단 말이죠. 위와 향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청계천과 종로 쪽 집, 청계천과 을지로 쪽 집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종로 쪽이 더 을지로 쪽보다 더 잘 되고, 또 거기에는 종로 쪽에는 상업지역으로 잘 발달되고, 을지로 쪽에는 상업지역보다는 즉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어떤 특수한 상업지역이 잘 개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집의 향을 정한다. 향을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대개 집을 짓게 되면은 문이 있죠. 그 문은 내부의 생기를 실내로 받아들이는 부위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무슨 방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택향을 정하기도 해요. 즉 말하자면은 이 집의 중심에서 문이 어디를 어느 방향으로 놨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 어떤 좌향의 집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출입문의 향이 위주가 되고, 또 대문향이 아니며 창문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대문향이냐 출입문의 향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출입문의 향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대문의 향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옥에서는 현관향에 따라
핵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한옥하고 양옥하고 또 요즘 현대식 건물하고 이런 향을 결정할 때 그런 향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집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방의 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가가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자기가 밖으로 나간다니까 나갈 때 첫 발을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외부의 기와 내부의 기를 차단되는 게 집이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보편적으로 주택은 이 광명한 향이 좋은 거죠. 밝은 쪽 향은 게 좋겠죠. 상가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상가는 꼭 밝은 쪽에 향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제 실습으로 간다고 그런다면은 상가의 필요성과 거주하는 주택의 필요성과 입적 조건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지만은 그게 이 상가라는 것은 돈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입적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가의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주택이라는 돈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거냐, 그렇죠? 또 거기서 이 어떤 사람이 건강해야만 그 건강한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온 거지만은 상업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이런 구조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공주의 김갑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 그 집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 앞으로 여러 앞에 있는 돌물들이 자기 물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집이 얕은 쪽으로 있고, 그 뒤에는 물이 있어요. 그게 물을 뒤에다 등지고, 그 많은 물이 이렇게 집 앞으로 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집터다. 그래서 거기서는 큰 가부가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가 국밥장사를 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때니까요. 지금 뭐 춘궁기니 맹령기니 보릿고개니 이런 게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좀 보릿고개가 상당하죠. 그렇게 국밥이라는 걸 물 한 그릇 더 부으면 또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우거지라든지 시래기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끓여가지고 푸짐하게 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양차게 먹고 가니까 그건 값이 어떻지 간에 참 고맙고 또 그 주위에서 못 먹고 굶던 사람들한테 막 퍼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 달게 먹고 가고 이랬다니까. 그렇게 베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점심을 사 먹어야 될 때에는 그 집을 찾게 되겠죠. 당연히 고마워서 찾고 또 그 국밥이 맛있어서 찾고 그때마다 기름기가 적은 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또 그 어머니가 후원분이기 때문에 이 적으면은 좀 더 주십시오. 지금은 이 공깃밥이라는 게 원래는 밥을 이렇게 일정한 그릇에 담아서 주면은 그 양이 안에서 남기고 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깃밥을 조금 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밥을 조금 주고 그걸 더 먹는다면 그 밥을 다시 값을 받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사실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줬는데 밥을 잘 안 먹고 남기니까 그러면 조금씩 먹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그게 돈 받고서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달려서 가져갔으니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옛날에 국밥을 먹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 집이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 집의 구조를 보면은 앞에 물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 물은 좋은데 산이 없는 거예요. 배산을 해야 되니 배산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걸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후손들이 별로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김갑수는 본인이 이제 잡고 오고 나니까 그게 그 많은 재산들을 그 아들들이 다 나서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시 돼가지고 그 재산이 전부 조각조각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배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정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뒤에 자손들이 왕성하고 또 재물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겠죠. 재물만 많이 들어와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재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재산이 얼마든지 들어와도 그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 돈을 복권을 당첨됐다든지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욕심이 한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분수를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게 복권이라는 게 그렇게 당첨되기 어려운 걸 나한테 왔으니 이걸 가지고 노후 설계를 잘할 것이며 또 이 돈이 내가 듣고 남는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또 한 번 당첨돼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같이 이 집이라는 것은 이제 택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소사택을 구분해서 이거를 따져요. 동사택, 소사택을 구분해서 하는데 이 동쪽의 향으로는 4가지 향과 서쪽을 위주로 하는 4가지 향을 하는 주택을 구분하는데 이거를 서사택, 동사택이라고 그래요. 조정동이라는 분이 한국 분이 이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향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2죠. 여기는 감이고요. 이거는 이제 진이고, 이거는 태고, 번이에요. 번이고, 이게 손이고요. 여기는 간이에요. 이런 방위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 방위는 진방이고 요렇게는 손방이고 요렇게는 이방이고 요렇게는 본방이고 요렇게는 해방이고 요렇게는 건방이고 이렇게 간방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위의 향을 하거나 요쪽 방위의 향을 하거나 요쪽 방위의 향을 하거나 요쪽 방위로 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이죠. 요거를 동사택 방위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서사택 방위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거 서사택이죠.
서화태죠. 자, 동서택은 이렇게 세 개가 몰려 있어요, 그죠? 긴 손, 일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 딱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위하고 이 방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하나의 방위가 이 세 방위를 감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방위하고 이 방위는 똔똔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방위의 힘이 이 하나의 방위하고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방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이게 모여 있어요. 서사택이 모여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세 방위하고 이 방위하고 따지면 이 하나의 방위가 세 방위에 맞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방위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방위에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잘못 봐도. 그러나 요 방위가 있는 거. 즉 동사택하고 서사택이 맞물리는데 여기도 그렇죠? 또 여기도 그렇죠? 서사택하고 동사택이 맞물리는데 여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방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택향 같은 거 정해줄 때 이런 때 요런 데에서 잘못 정해주게 되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패철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패철 자체가 실제 남북을 제대로 가리키느냐? 근데 패철은 지남철의 즉 자석에 의한 방위를 표시할 뿐이지 실제 지구의 방위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디 나가서 남북을 알으려면 뭘 갖고 알겠어요? 지난 네 나침판을 가지고 알겠죠. 그걸 이용할 뿐이지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게 요게 지구의 남북을 정확히 가리키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배영 근무를 질 때에는 그 편차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잘 참고해야 될 사항이죠. 그때 패철에서 공부할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헐방위로 기력을 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곤과 태와는 같은 소사택이니까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죠. 이방과 곤방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곤방하고 간방 요 문제가 되고 진방은 요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 동사택과 서사택이 맞물리는 방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게 현공학에서 말하는 공망방위라는 게 있어요. 유망방위. 여기서는 공망방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현공에서 공망방위로 집을 지면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집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그걸 보니까 그 공망방위로 지은 집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돼요. 그런 걸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이 뒤에 가면은 현공에 관한 것도 조금 다루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좀 써줘 보시겠어요? 이것이 동이죠? 이게 서고 이게 남이고 이게 북이고 그래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이 어느 북쪽으로 공부를 했죠? 서양식으로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양의 학문과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사실은 태양이라는 이 남쪽에 있는 거지 북쪽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동양에서 쓰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글도 이쪽으로 이렇게 써가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써가. 거꾸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서양 사람들이 가리키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전부가 왼편에서 이게 바른편으로 써나가는 위험한데 사실은 바꿔져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려야 되는 거죠. 이 동양과 서양 차이는 말이에요. 동양은 햇볕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서양은 햇볕이 적잖아요. 그늘지니까 많은 사람이 큰 거예요. 그 동양 사람은 또 북쪽 사람하고 이 적도 지방 사람도 크기가 어떠냐. 적도 사람들이 작죠. 북쪽이 크고요. 나무도 음지 쪽에는 나무가 커요. 쭉쭉 뻗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나무 햇볕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자라거든요. 그게 쭉쭉 뻗어요. 그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햇볕만 있으면 그걸 쪼이려고 그냥 뭐 치면 불고 오고 나대잖아요. 동양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쪼이기만 해도 얼굴이 검어질 정도로 햇볕이 강하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죠. 그럼 북쪽에 동산택이 하나 있는 거는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르는 것은 이 동사택, 서사택을 가르는 것은 나중에 이론이 나와요. 왜 이렇게 갈려야만 되는가? 그 이론은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기초가 어렵했을 때 설명해야지. 지금 설명은 이해가 안 돼요. 어렵기만 하지. 근데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해요. 아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깊은 이야기를 다 한다.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왜 이 서사택, 동사택이 이렇게 나눠야 되려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와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격자형 한옥에서는 대청이 양옥의 근간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격자형 주택이라든가 디귿자형 주택이라든가 일자형 주택이라든가 명자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격자형이나 니은자형이나 그런 것은 마찬가지 구조죠. 한쪽을 이렇게 격자로 늘어내는 거. 근데 이 격자를 늘어내게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방 두 칸을 이렇게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부엌을 불 때서 연결하는 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가 늘어나는 방을 하나 더 늘렸죠. 그리고 요건 식구, 이제 다른 식구들이라고 내외가자고 이렇게 부엌을 그런데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 쌓아둘 방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쌓아두면 애들은 잘 못 지키고 주인은 여기서 지켜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집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이렇게 나가서 쓰자. 이렇게 내버진 주택이 많은데 지금은 다 이런 식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이 격자나 니은자나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니은자나 격자 집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다 니은자나 격자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내밀어야 돼요. 그럼 물이 이렇게 여기 부닥대서 못 가겠죠. 물은 재산이니까 이렇게 진다면 어때요? 물 갈라면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갈라면 가라고 돈은 나 상관없다 이런 소리가 되니까 이렇게 집을 안 친다고 그런다면 이걸 돈하고는 관계없는 좌형을 안 친 거라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해야죠. 이쪽으로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재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택향을 만드는 거죠. 격자냐, 니은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디귿자형에서는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똑같게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런 집들을 지어요. 어떻게 짓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통로를 놓고 똑같은 집을 지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대문이 하나 만들고. 그럼 대문 하나 양쪽 집을 쓰니까 편리하겠죠. 대문을 둘씩 내는 것보다. 이런 구조가 좋은 거잖아요. 이런 구조는 안 된다. 이렇게 지으려면 이게 하나가 이보다 작게 지어야 돼요. 수리가 결정이 되도록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도 이제 논산 쪽에 가다 보면 이렇게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장사가 수시로 바뀌어. 그건 뭐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장사 잘했다가니 옮기려면은 돈이 소비되는데 그거 여전히 옮기겠어요? 안 되니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살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집은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고 또 그 풍수지리적으로 잘 알 수도 없고 그런 때에는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이게 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연적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 되지만은 또 이제 터가 생긴 걸 어떻게 터에 대해서 유리한 이용하기 좋고 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택향을 말려야 되겠죠. 그걸 잘 말르는 사람이 자연 환경에 맞게 그걸 잘 말르는 사람이 양택에 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볼 때에는 또 설계하는 분들 중에도 양택학에 대해서 교육가 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 가치를 보기 위해서 오밀조밀을 여기 뭘 넣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대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면은 이 건방하고 간방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비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를 하냐 변소를 하고 정화조 같은 위험을 만든다. 그런 그 땅에다 정화조 같은 거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흉하게 되는 거죠. 간방이나 건방은 정화조나 또는 변소나 이런 거를 묻어서는 안 되는 방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택향과 본명성이라고 있는데 나는 어떤 좌향의 집이 나의 태어난 그런 운명과 맞는 집이냐 이런 걸 보는 방법이에요. 택향과 본명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본명성이. 이게 본명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 본명성이 뭔가. 그걸 찾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에 본명 삼출 방법이 있어요. 생년이 줄 있죠? 갑자 이렇게 해서 계유, 이모, 신묘 이렇게 해서 8개씩 나눴어요. 그 다음에 상원이 남자의 상원, 중원, 하원이 있고 여자의 상원, 중원, 하원이 있는데 이거를 상원인 사람이 상원 갑자에 태어난 사람은 일백서부터 세어나가고 이런 소리요. 상원은 언제냐 그러면 그 밑에 표가 있어요. 1864년 1923일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은 하원의 시대에 있죠. 근데 여기 1864년 이전에는 이게 이 상원 하원이 없었느냐 그러면 있었죠.
쭉 돌아가다가 이 근래에 가까운 시일이 여기를 표시해 놓은 거지 그 전에도 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황계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지금은 이게 이제 2044년까지는 하원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데 이제 구궁도를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근데 구궁도를 가지고 찾아내면은 이걸 찾기가 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짚어나갈 때 틀리기도 하고. 근데 서기 연도를 가지고 생명이 서기 연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찾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뒤에 서기 연도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소개가 돼요. 거기 이제 뒤쪽으로 넘으면 생년의 본명을 도출하는 방법. 남자는 서기로 생년의 숫자를 한 자리씩 각각 더하여 더한 수가 한 자리가 되게 한 다음 상수 14에서 빼면 나머지 수가 본명분이 된다.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또 여자는 남자와 같이 하는데 거기서 4를 더해주는 거죠. 남자는 11을 빼고 여자는 4를 더해주고 그러면은 본명분이 된다. 이런 것을 하면은 1947년이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죠? 이걸 하나씩 보탠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열이죠. 열. 그 다음에 이것은 14 보태면 21 그렇게 되겠죠? 이게 21면 한 2 플러스 1 하면 이게 3이에요. 그죠? 이렇게 1947년생은 이 남자라면 3이 되는 거죠. 그 남자는 11에서 이제 11에서 3을 빼면 이거 돼요. 8이겠죠? 이 8이 이 사람의 본명입니다. 8은 간방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여자는 이제 이 4를 더해줘. 그러면 7이죠? 여자는 7이 해방이 본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걸 가지고 하면은 남자는 11에서 빼고 여자는 4를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서기연도한 말은 이 사람은 서사택에 맞는 사람이 동사택에 맞는 사람이 이걸 금방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죠. 이 동사택에 사는 남자, 살을 해야 되는 남자하고 서사택에 좋은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산다. 그럼 어느 사택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에는 이 남자가 건강하면 여자 쪽에 맞춰 살면 되고 여자가 건강하면 남자 쪽에 맞춰 살면 되는 거죠. 또 이 궁합을 볼 때 서사택끼리 맞는 궁합이면 좋다. 또 동사택끼리 맞는 궁합이 좋다. 다른 거 좋다. 이렇게 하는 그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죠. 그냥 그게 좋은 이론이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불가에서도 이런 말 하죠. 분명상평이라고 여러 이 맹인들이 이 코끼리를 펴본다. 불가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배를 만져본 사람은
뭐 도구통 같다느니 말이야, 뭐 다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뭐 기둥 같다느니, 또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나뭇가지 같다느니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실제 가서 만져보니까 나뭇가지 같더라. 그걸 주장하는 거죠. 뭐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더라. 나는 내 얘기가 그건 틀려. 나는 이게 내가 만져본 거는 배 같다. 이렇게 서로 우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을 군맹 상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 저거다, 저게 아니고 이거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이의를 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근본 취지가 무언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남이야 뭐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근본 취지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또 쳐서 할까요?